2024년 12월 서울 외곽의 한 장례식장 앞 회색 하늘에서 내리는 가는 눈발이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의 어깨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한도영은 목도리를 목까지 올리며 차가운 바람을 견뎠다. 73세의 그는 이제 추위가 뼈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고등학교 동창의 장례식이었다. 한때는 같은 반에서 농담을 나누며 웃던 친구였지만 세월이 흘러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진 사람. 그래도 의리상화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나이가 되니 부고 소식이 유독 많아졌다. 마치 자신의 차례가 언제인지 알려주는 신호등 같았다. 한도영, 선배님 맞으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영은 고개를 돌렸다. 낯익은 얼굴에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아, 김 과장. 아니, 이제 김 이사님이시죠? 예전 직장 후배였다.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늦게 온 조문객이 있는 모양이었다. 도영은 별 관심 없이 고개를 돌렸다가 그만 숨이 멎을 뻔했다. 하얀 머리칼을 단정하게 뒤로 넘긴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등이 약간 구부정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느껴지는 품격은 여전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도영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윤혜진. 40년 전 가슴 깊이 묻어둔 그 이름. 심장이 요동쳤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다. 혜진도 도영을 발견했는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이 정지한 듯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남았다. 혜진이 천천히 다가왔다.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5m, 3m, 1m. 마침내 두 사람은 팔 뻗으면 닿을 거리에 서게 되었다. 도영. 혜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도영의 가슴 깊숙한 곳을 울렸다. 혜진, 정말 오랜만이야. 서로 말없이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백발, 구부정한 등과 느려진 걸음.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날의 그것이었다. 그 편지,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직 갖고 있어요? 도영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편지, 40년 전 혜진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 결국 전달되지 못했던 그 편지를 혜진이 기억하고 있다니. 어떻게 편지 얘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당시에 전달되지 않은 편지들이 있다는 걸.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다른 조문객들이 다가오고 있었고 장례식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4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었다. 기억은 1980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 구불구불한 개울 위에 놓인 낡은 다리. 23살의 한도영과 20살의 윤혜진은 그 다리 위에서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석양이 물을 붉게 물들이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도영아, 나 서울 갈 수도 있대. 혜진의 말에 도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갑자기 왜? 여기서 뭐가 부족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친척 집으로 시집 보내려고 하셔. 혜진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한옥을 소유한 부잣집이었다. 대대로 내려온 땅과 논밭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집안이었다. 반면 도영의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갔다. 혜진아, 나 열심히 할게. 서울 가서 돈 벌어서 꼭 너 데리러 올게. 도영아,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너도 알잖아. 혜진의 아버지 윤봉식은 마을의 유지였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농지를 늘려온 집안의 자부심이 컸고 딸을 가난한 집 아들에게 시집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미 서울의 부유한 상인 집안과 혼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도영은 혜진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가난한 집 아들이지만 혜진을 향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크고 진실했다. 여름은 빠르게 지나갔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만났다. 새벽에는 개울가에서, 오후에는 뒷산 정자에서, 저녁에는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아, 서울 가서도 편지 써줄 거지? 당연하지. 매일 써줄게.
나도 꼭 돌아올게. 기다려줘.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윤봉식은 딸과 도영의 관계를 눈치채고 혜진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혼례 날짜를 앞당겼다. 도영이 혜진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8월의 어느 밤이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그날, 혜진은 집을 몰래 빠져나와 개울가로 달려왔다. 도영아, 내일 서울로 떠나. 갑자기 날짜가 앞당겨졌어. 내일 아침 차로 서울로 가서 일주일 후에 결혼식이야. 도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일주일.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안 돼. 절대 안 돼. 도영은 혜진을 끌어안았다. 혜진도 도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도영아, 나 어떻게 해? 도망가자. 지금 당장 도망가서 먼 곳으로 가자. 도망을 가면 너만 힘들어져. 우리 아버지가 가만 안 둘 거야. 혜진의 말이 옳았다. 이 시대의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가는 것은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었다. 특히 도영과 그의 어머니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다. 그럼 서울에서 기다릴게. 꼭 만날 방법을 찾을게. 나도 포기 안 할게. 그날 밤 도영은 한 통의 편지를 썼다. 20장이 넘는 긴 편지였다. 혜진을 향한 사랑, 함께했던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들을 담았다.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혜진아, 나는 떠나지만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기다려줘. 꼭 돌아갈게. 하지만 도영은 그 편지를 직접 전달할 수 없었다. 혜진의 집 주변에는 아버지가 시킨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 결국 마을에 우체국을 통해 서울로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그 무렵 도영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1980년 8월 말, 도영은 갑자기 군부대로 소집되었다. 당시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고 있었고 도영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사실 도영은 대학 재학 중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다. 비록 적극적인 활동가는 아니었지만 몇 번의 시위에 참가했던 기록이 있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강제 징집된 것이었다. 도영아,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는 울면서 아들을 붙잡았다. 갑작스러운 소지병장에 온 집안이 뒤숭숭해졌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하지만 도영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군 복무가 아니라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끌려가는 것이라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혜진이었다. 혜진은 이미 서울로 떠났고 며칠 후면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도영이 갑자기 사라지면 혜진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을 배신했다고 여길까? 부대로 떠나는 전날 밤, 도영은 두 번째 편지를 썼다. 첫 번째 편지보다 훨씬 짧지만 더욱 절실한 내용이었다. 혜진아, 갑자기 군에 끌려가게 됐다. 자세한 사정은 말할 수 없지만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살아서 꼭 돌아갈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줘. 사랑한다. 하지만 이 편지도 혜진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도영이 부대로 떠난 후 마을의 우체국에서는 그의 편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냥 보관해 두었다. 당시에는 우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의 편지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졌다. 결국 도영의 두 통의 편지는 마을 우체국의 창고 한편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한편 서울로 올라온 혜진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다. 종로구 한옥마을에 있는 시댁은 한약재, 도매업을 하는 부유한 집안이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고 남편 박민수는 착하지만 소심한 성격이었다. 혜진은 매일 도영의 소식을 기다렸다. 편지가 올 것이라고, 연락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정말 날 버린 건가? 혜진의 마음에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도영이 집안의 압력에 굴복해서 포기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애초에 진심이 아니었던 것일까?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다. 혜진은 하얀 한복을 입고 화려한 잔치 속에서 신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공허했다.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고 축하를 받지만 마음은 차갑기만 했다.
신혼 첫날 밤 혜진은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미안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민수는 다행히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서로 알아가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혜진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도영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부담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6개월 후 혜진은 시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혜진아, 내가 그렇게 찾던 그 남자 군대 갔다가 행방불명됐다더라. 뭐라고요? 고향에서 온 소식인데 갑자기 군에 끌려갔다가 소식이 없다는구나. 아마 죽었을 거야. 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영이 죽었다고? 그런 편지가 오지 않은 이유가 정말인가요? 고향 사람이 직접 와서 한 말이니까 틀림없을 거야. 이제 그만 잊고 우리 민수랑 잘 살아. 그날 밤 혜진은 한참을 울었다. 도영을 원망했던 자신이 미웠고 그를 보호해주지 못한 것이 아팠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혜진은 아이를 가졌고 어머니가 되었다. 민수는 좋은 남편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도 점차 마음을 열어갔다. 완전히 도영을 잊을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한편 도영의 군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정치적 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군 복무와는 달랐다. 특수부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차단된 생활을 했다. 편지를 쓰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모든 편지는 검열을 거쳐야 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발송되지 않았다. 도영이 혜진에게 보내려던 편지들은 모두 검열 과정에서 걸러져 나갔다. 혜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매일 밤 도영은 혜진을 그리워했다. 결혼식을 올렸을 텐데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3년의 긴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을 때 도영의 마음은 복잡했다. 혜진을 찾아가고 싶지만 이미 결혼한 그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녀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결국 도영은 혜진을 찾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혜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도영은 서울의 한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점차 인정받으며 승진을 거듭했다. 30대 중반에 맞선으로 만난 여성과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고 가정적이었다. 하지만 도영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혜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내도 눈치를 챘다. 남편이 가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눈빛 속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묻지 않았다. 도영이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것으로 충분했다. 혜진 역시 서울에서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았다.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며 남편의 사업을 도왔다. 민수의 한약재 사업은 점차 번창해서 여러 지점을 두게 되었고 혜진은 격리 업무를 맡아서 함께 일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에도 도영은 살아있었다. 봄이 오면 고향의 개울가가 그리워지고 여름 저녁이면 그때의 석양이 떠올랐다. 민수에게는 미안했지만 첫사랑의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 사람에게는 시련이 찾아왔다. 도영의 아내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5년간의 투병 끝에 2010년에 세상을 떠났다. 도영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비록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1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컸다. 아이들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딸은 부산에서 살았다. 가끔 안부 전화는 했지만 바쁜 현대인들답게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 혜진도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잃었다. 민수는 간암으로 미년에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자상한 남편이었다. 임종 직전에 혜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진아, 고마웠어. 비록 내 마음을 다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혜진도 혼자가 되었다. 아이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연락은 했지만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노년의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도영과 혜진은 각자 홀로 지냈다. 도영은 은퇴 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저녁에는 술 한 잔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대화 주제는 늘 비슷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자랑,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상대는 없었다. 혜진은 남편이 남긴 한옥에서 혼자 살았다. 넓은 집이 오히려 더 적적하게 느껴졌다. 마당에 꽃을 기르고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이웃 부인들과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마음을 터놓을 만한 사람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도영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했고 혜진은 관절염으로 지팡이를 짚게 되었다. 병원 가는 일이 늘어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옛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아졌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두 사람 모두 40년 전에 그 여름을 그리워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 그리움, 그리고 아쉬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금쯤 혜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도영. 도영이는 정말 죽었을까? 혜진. 하지만 서로를 찾을 용기는 내지 못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와서 옛사랑을 찾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2023년 혜진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고향 마을에서 온 조카가 찾아와 말했다. 고모, 혹시 한도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혜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왜 갑자기? 마을 우체국을 철거하는데 옛날 편지들이 나왔대요. 그 중에 고모 이름으로 온 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편지가 있다고? 1980년에 보낸 편지인데 당시에 전달되지 못하고 그냥 보관돼 있었나 봐요. 우체국장님이 연락하라고 하시던데. 혜진은 손이 떨렸다. 40년 넘게 기다렸던 편지가 아직 존재한다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도영이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 살아있네. 서울에 사신대요. 우체국장님이 연락처도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혜진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 도영이 살아있다. 편지를 보냈다. 그럼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져갔다. 며칠 후 혜진은 용기를 내어 우체국장에게 연락했다. 편지 아직 있나요? 네, 있어. 그런데 받으시려면 직접 오셔야 해요. 그리고 보낸 분 연락처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혜진은 고민했다.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할까? 아니면 편지를 먼저 받아볼까? 4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결국 혜진은 편지를 먼저 받기로 했다. 도영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야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024년 봄 혜진은 고향으로 향했다. 4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길이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논밭은 아파트 단지로 변했고 산과 강은 개발로 인해 모습이 바뀌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충격을 받았다. 기억 속에 그 마을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한옥들은 대부분 철거되고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 유명했던 개울 위의 다리도 콘크리트 다리로 바뀌어 있었다. 우체국도 새 건물로 이전해 있었다.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우체국장을 만났다. 혹시 윤혜진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오셨네요. 편지 여기 있어요. 우체국장이 꺼내준 것은 누렇게 변색된 봉투 2개였다. 한도영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1980년 8월과 9월에 소인이 찍혀 있었다. 2통이나 네, 며칠 간격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당시에 우편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혜진은 봉투를 받아들며 눈물이 났다. 40년 동안 기다린 편지가 드디어 자신의 손에 있었다. 그분 연락처도 여기 적어드릴게요. 서울에 살고 계시고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혜진은 연락처를 받아 든 종이를 한참 바라봤다. 한도영. 그 이름이 여전히 자신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혜진은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편지를 읽기로 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뜯는 것도 쉽지 않았다. 첫 번째 편지는 20장이 넘는 긴 편지였다. 도영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 적혀 있었다.
혜진아,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넌 이미 서울에 있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널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편지에는 함께했던 추억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처음 만난 날의 기억, 개울가에서 나눈 대화들, 뒷산에서 본 석양, 손을 잡고 걸었던 마을길. 혜진도 기억하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도영의 시선으로 다시 써져 있었다. 나는 가난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크다. 서울에 가서도 이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기다릴게. 꼭 찾아갈게. 두 번째 편지는 더 절실했다. 혜진아, 갑자기 군대에 끌려가게 됐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살아서 꼭 돌아갈게. 나를 잊지 말고 기다려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사실 나는 학생운동 때문에 강제로 끌려가는 거야.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자세한 얘기는 못했어. 이 모든 것이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 믿어. 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40년 동안 도영을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다. 그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다. 카페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편지라서요. 고향에서 서울로 돌아온 혜진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도영에게 연락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편지만 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할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70대가 되었고 각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제 와서 옛사랑을 찾는다는 것이 적절할까?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나니 도영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오해가 풀렸고 그에 대한 사랑이 다시 살아났다. 결국 혜진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기로 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다. 여보세요? 40년 만에 듣는 도영의 목소리였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도영. 씨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윤혜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도영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이. 정말 혜진이야? 네. 도영씨, 편지 받았어요. 편지를. 어떻게? 마을 우체국에서 연락이 와서 40년 만에 받았어요.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혜진아, 미안해. 연락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야 알았어요. 왜 연락이 없었는지. 만날 수 있을까? 만나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서울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중성적인 장소에서 부담 없이 만나자는 혜진의 제안이었다. 도영은 1시간 일찍 나와서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이 되지 않았다. 4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알아볼까?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이미 70대의 할머니였다. 오후 3시 약속 시간에 맞춰 혜진이 나타났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었지만 도영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우아한 자세와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다. 혜진아, 도영씨.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많이 늙었지? 혜진이 먼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여전히 예뻐. 도영의 말에 혜진이 얼굴을 붉혔다. 70대가 되어서도 설레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편지 정말 고마웠어요. 40년 동안 오해하고 있었네요. 미안해.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었고 이제 다 이해해요. 오히려 고마워요.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알으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40년 동안의 삶, 각자의 가족, 그리고 서로를 그리워했던 시간들.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혜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도영이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이제 시작인걸.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두 사람 모두 자녀들의 시선을 의식했고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 도영의 딸이 부산에서 올라와 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일이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네,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도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옛날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됐어.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젊어 보이시는구나. 좋은 분이에요? 응,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럼 됐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혜진의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밝아진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기뻐했다. 어머니, 그분과 함께 계시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고마워, 아들아. 이해해줘서. 두 사람은 70대의 연인이 되었다.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녔다. 젊은 시절에 하지 못했던 데이트를 늦게나마 실현하는 것이었다. 도영은 혜진을 위해 요리를 배웠다. 간단한 반찬이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혜진에게 가져다 주었다. 혜진은 도영을 위해 스웨터를 떠주었다. 손목이 아파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았다. 가끔은 혜진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마당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다. 혜진아, 우리 늦었지만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 2024년 가을, 혜진이 갑자기 쓰러졌다. 집에서 혼자 있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진 것이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하면 괜찮아질 수 있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혜진은 고민에 빠졌다. 수술을 하자니 위험하고 하지 않자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도영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혜진을 돌봤다. 병원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집에서 죽을 끓여다 주고 밤에 잠 못 드는다고 하면 밤늦게까지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다. 도영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도 몸이 안 좋잖아요. 괜찮아. 너만 빨리 나으면 돼. 하지만 도영도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매일 병원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혜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런 도영의 모습을 본 혜진의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저희보다 더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미안하고 고마워. 혜진은 결국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이도 많고 수술 후의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대신 약물 치료로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다. 퇴원한 후 혜진은 도영에게 했다. 도영씨,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편지 찾았던 그 마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 몸으로 괜찮겠어?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11월의 어느 화창한 날 두 사람은 고향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혜진은 도영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마을에 도착해서 옛 추억의 장소들을 둘러봤다. 개울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뒷산의 정자는 새로 단장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40년 전의 추억을 되살렸다. 혜진아, 그때 여기서 처음 손 잡았었지. 네, 기억나요. 너무 떨렸어요. 나도. 손이 이렇게 작고 따뜻할 줄 몰랐어. 그날 저녁 마을의 작은 여관에서 혜진은 마지막 편지를 썼다. 도영에게 전할 편지였다. 도영씨, 40년 늦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를 기억해요. 12월에 들어서면서 혜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숨쉬기가 힘들어졌고 걷는 것도 어려워졌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다. 혜진은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했다. 도영은 매일 그녀의 곁을 지켰다.
아들과 딸도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돌봤지만 혜진이 가장 편안해하는 것은 도영이 옆에 있을 때였다. 도영 씨,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고마워. 40년 동안 저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 때문에 살 수 있었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혜진은 도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혜진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가족과 지인들이 모여서 그녀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도영도 상주는 아니었지만 마치 가족처럼 장례를 도왔다. 혜진의 아들이 도영에게 말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행복하셨던 것은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나야말로 혜진이 덕분에. 도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나려고 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도영은 혜진이 마지막에 써준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외롭지 않았어요. 40년 늦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웃으며 인사해요. 몇 달 후인 2025년 봄, 도영은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를 찾았다. 혜진과 함께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도영은 혜진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다. 바람이 불어와 편지가 살랑거렸다. 마치 혜진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혜진아, 바다가 정말 예쁘다. 너도 보고 싶었을 텐데. 바다는 잔잔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40년 전 그들이 사랑했던 그 석양처럼 아름다웠다. 도영은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사랑, 비록 짧았지만 진실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그 리듬 속에서 도영은 혜진과의 약속을 떠올렸다. 다시 만나는 날, 웃으며 인사하자던 그 약속을. 기다릴게, 혜진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바다는 마치 두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 잔잔히 출렁였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한 노인은 평생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영은 혜진을 떠나보낸 후에도 꾸준히 살았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매일 산책을 하고 혜진이 좋아했던 꽃을 기르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혜진의 아들이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도영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2027년 여름, 도영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혜진의 사진을 곁에 두고 그녀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였다. 도영의 책상 위에는 두 통의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40년 전 혜진에게 보냈던 편지, 또 하나는 혜진이 마지막에 써준 편지. 두 편지는 시간을 건너 서로를 찾은 사랑의 증거였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전한다. 40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봄이 되면 도영과 혜진이 함께 걸었던 그 길에 꽃이 핀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이 꽃으로 피어난 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게.